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약집은 33페이지 펴두시고요. 기본서는 93페이지. 네. 학생들이 스승의 날 기념으로 준비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런 거를 아이고. 어제 대학원 가서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 모시고 식사했었는데 그래갖고 1시까지인가 재롱 떨다 오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제가 하는 일처럼 이제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원래 뭐 지식을 만들어내신 분들이니까 뭐 그분들이야 대접받아 마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뭐 지식을 전달하긴 하시지만 그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인성을 가리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식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지. 그래서 강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시험에 적합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일은 무슨 뭐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성교육을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푸실까 그거를 저랑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사실은 제일 부끄러워요. 그냥 차라리 합격하시고 나서 내복을 한 벌씩 사갖고 오시는 게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내가 1년 동안 이분들한테 내 할 일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긴 합니다만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받을 때마다. 그래서 이때 5월달 요주가 되면 항상 좀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 저도 교수님들한테 이게 선물을 드리긴 하지만 좀 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애기 내복을 꼭 사주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고요. 93페이지. 아유 술이 안 깨갖고 죽겠어요. 여기.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기본서는 93페이지 요약집은 33페이지 보시면 지난주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까지는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거부터 보십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9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약집을 먼저 좀 볼게요. 요약집에 33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가 기본서에는 명확하게 안 써 있어 갖고 보는 건데 33페이지 보시면 1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해놓고 4줄 써 있는 거죠. 맨 밑에. 그거 읽어보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법칙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했어요? 가격이 변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고 이와는 다르게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건 해당 재화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가격은 변함이 없고 누가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할 얘기 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둘 다 누가 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다.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했는데 그 수요량이 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일 때? 그 재화의 가격 때문일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는 거고 수요량이 변했는데 그 이유가 가격은 변함이 없고 가격 이외의 것들일 때 이걸 두고
수요의 변화라 부르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하셔라 라는 얘기죠. 그럼 구별해보시면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는 건 수요량이 변했는데 그 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그 수요량 변한 재화의 가격. 그래서 그 수요량 변한 재화를 해당 재화라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수요 법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법칙 때문에 생긴 이 현상을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프로는. 그래서 수요 법칙이 성립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수요 곡선의 모양은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만약에 물건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궁금하면 100원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게 그때 수요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저하에 뭐가 변했대요? 가격이 변했대요,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200원으로 오르니까 그러면 수요 법칙이 성립할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몇 개까지 감소했는지 알고 싶으면 역시나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그때 수요량을 확인해 보니까 50개까지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그래프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점에 있던 수요량이 요 점으로 뭐만 움직였다? 점만 움직였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수요곡선 위에 있는 수요곡선 상에 있는 뭐만 점만 변화를 한다 또는 점만 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량의 변화의 얘기 다예요. 이게 다. 그다음 이거랑 구별하셔야 될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건 수요의 변화라 부르는 건 이제 누가 변한다는 건 똑같다. 수요량이 변한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수요량이 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가격 때문이 아니라 가격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를 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을 때 이걸 두고 수요 변화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수요 법칙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요 법칙이 되려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해야 되는데 가격은 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 법칙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수요 법칙과 전혀 관련 없는 이 현상을 똑같이 뭐로 그렸을 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마찬가지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그려놓고 똑같이 물건의 가격이 100원일 때 이 수요량이 100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이 물건의 수요량이 즉 가격은 100원으로 똑같은데 이 물건의 수요량이 갑자기 50개가 돼버리거나 또는 이 물건의 수요량이 갑자기 200개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량을 찾아보면 역시나 가격 100원에서 연결한 선과 수요량 50개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이게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격 100원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수요량 200개 만나는 점을 그리면 이게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와는 다르게 가격 100원 안에서 똑같은 가격 안에서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연결해 봐야 이건 수요곡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같은 수요곡선 상에 있는 점이 움직인 게 아니고 이 점들이 수요곡선 바깥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표현할 때는 아예 이제는 가격이 100원 됐을 때 수요량이 100개가 아니니까 수요량 200개 또는 수요량 50개를 지나는 새로운 수요곡선이 다시 만들어진 거로밖에는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아예 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수요곡선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누가 움직인다?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뭐 하시라고 된다? 구별하라고 되는 거예요. 구별. 두 개를 구별하세요. 그럼 구별할 게 둘 다 수요량배라는 건 똑같은데 얘는 누구 때문에? 가격 때문에. 얘는 가격 이외의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움직이고 수역선 상에 있는 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얘는 아예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구별할 거 딸랑 두 개예요. 하나는 가격 때문에, 하나는 가격 이외의 것들, 하나는 점 움직이지만 하나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거 헷갈려갖고 틀리는 분들이 제일 이해 안 돼요. 구별할 게 딸랑 두 개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얘는. 그럼 이 똑같은 현상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공급에도 있어요, 공급에. 근데 이걸 뭐 다시 쳐다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뭐만 뭐로 바꾸시면 된다. 수요만 공급으로 바꾸면 얘기가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고. 주의하실 건 이제 수요의 변화에서는 또는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안에서 이동이 생기겠지만 공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상향하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곡선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수요곡선이 움직일 때는 얘처럼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처럼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갔을 때는 수요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100개에서 200개로. 그래서 이걸 두고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는 거고 수요량이 늘어났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0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얘는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요의 감소라고 불러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요의 변화 또는 이게 만약에 공급이라면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 시험이 됩니다.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건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오로지 누구다? 가격 하나입니다. 근데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누구만 아니면 되니까 가격만 아니면 되니까 그 가격 이외의 요인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이렇게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은 기본소로는 94페이지 양가로 10번에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어떤 건지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96페이지 동그라미 10번 기타까지 쭉 설명을 해놨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수요가 증가하는지 수요가 감소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내용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싹 다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려면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공급에도 있어요. 공급에.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에 양가로 7번에 공급 변화의 요인,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9번까지 쭉 나열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용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왜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그리고 그 밑에 그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외우시라고.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똑같은 내용을 요약집에다가는 35페이지와 36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책에도 수요의 증가인 감소인, 공급의 증가인 감소인은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뭐 책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책에 없는 표가 36페이지 5번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인들 비교해놓은 게 없죠, 책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 5번에 있는 표는 최소한 다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외워서라도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의 증가인 감소인, 공급의 증가인 감소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36페이지 5번에 있는 표만큼은 알고 가셔야 돼요. 사실 그 5번에 있는 것만 아셔도 웬만한 건 다 푸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본소에 없는 표, 수요의 증가요인하고 그다음에 공급의 증가요인하고 비교해 놓은 거를 같이 묶어서 좀 공부를 하시자는 거죠. 같이 묶어서. 그러면 분명히 증가요인도 있고 감소요인도 있는데 증가요인만 설명하고 감소요인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증가요인이라고 돼 있는 걸 그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다 뭐다? 감소예요.
그럼 굳이 그 두 개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 다 외우느니 증가요인만 알고 계시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뭘 찾자. 감소요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로따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따로따로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럼 이 말은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수요만 증가시킬 뿐 공급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 적은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공급에만 영향을 줄 뿐 수요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걸 지워버렸죠. 그 얘기는 수요와 동시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수요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정리한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말은 여기 써놓은 것들은 수요만 증가시킬 뿐 공급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고, 아니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시킨다는 얘기고, 반대로 여기다 적어놓은 것들은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요는 감소시키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표에 안에 있는 거는 알고 계셔야 어떻게든 문제를 풀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가격 이외의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절대로 이 안에 누구는 못 들어온다. 가격은 못 들어와요. 이것도 잊지 마시고. 그럼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수요를 늘리는 첫 번째 요인은 소득이 늘어날 때예요. 그래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럼 그만큼 물건의 소유는 늘린다는 거죠. 는다. 누구의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근데 모든 재화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재화가 뭐일 때만, 정상재일 때만 그렇습니다. 정상재.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 재화를 소비할 수요자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에서 물을 때는 뭐 인구가 늘었다, 또는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을 내고 있는 게 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이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물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수요한테만 영향을 줄 뿐 공급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다 뭐다? 수요의 감소다.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 요인은 첫 번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키면, 즉 비용이 하락하면 그만큼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내가 얻는 이윤이 많아지죠. 그럼 이윤이 많아지면 공급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죠. 근데 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이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이걸 생산요소로 하죠. 그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했거나, 또는 두 번째, 생산요소 가격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만드는 기술이 점점 향상되면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니까 공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도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급만 어떻게 할 거다? 증가합니다. 따로따로 기억할 것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첫 번째, 정책론 배울 때 배우셨던 임대료 보조와 같은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그럼 임대료 보조의 정책 효과 배우실 때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이 돈 받아서 집 사러 가니까 수요 증가한다 그랬고, 장기적으로는 모두 늘린다. 공급도 늘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와 공급 둘 다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또는 대출받아서 집을 지을 때 그 대출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떨어질 만큼 그만큼 집 돈 빌리기가 쉬워졌으니까 집 사는 사람도 많고 짓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세 번째, 내가 은행 가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지는 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금융론에서 배울 때 대출금의 크기를 제한하는 LTV나 DTI나 부채 감당률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럼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난다. 네 번째, 세금을 부과하다가 그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집 살 때 또는 집 팔 때 세금 안 내도 되면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정부에서 집이 사는 걸 막았거나 파는 걸 막아서 규제를 하다가 그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규제가 없어진 만큼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 정리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들, 반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제로 가격이 올랐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왜?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자리로 못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 오르면 안 되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가격 변화는 없는데 그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수요자들은 이걸 빨리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자들은 어떻게 한다? 나중에 팔아야죠. 왜? 비싸지고 나서.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는 거. 그럼 거꾸로라고 그랬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거예요.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가격 떨어지기 전에 공급자들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공급 증가. 수요자들은 싸진 다음에 살려고 할 거냐. 그러니까 반대로 수요는 감소. 그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무조건 외워야 될 건 있다고 그랬죠. 관련제라는 재화가 있다고 그랬고, 그 관련제의 가격이 변하는 거. 관련제라고 하는 재화가 있다고 그랬고, 그 가격이 변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가격이 변한 건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이러는 분들 있죠. 가격이 변했는데. 그럼 여기서 가격이 변하는 건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된다고 그랬죠. 해당 재화. 근데 여기서 가격 변한 건 이 수요량 변한 또는 공급량이 변한 재화가 아니고 그 재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겁니다. 그럼 가격 변한 건 이 관련제가 변한 거고, 수요량 변한 또는 공급량이 변한 건 또 다른 재화. 그러니까 재화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 수요량 변한, 공급량 변한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포함시킨다? 가격 이외의 것들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얘는 이유불문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관련제라는 거에는 대체제라는 것도 있고 보완제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대체제에서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을 하고, 보완제에서는 그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수요는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면서 반대로 공급은 감소한다를 무조건 외워두십니다. 이거 못 외워서 문제 못 푸는 게 꽤 많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시고, 그럼 이거랑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려면 대체제 관계에서는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하고, 보완제에서는 그 보완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은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면서, 이거랑 거꾸로니까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헷갈리니까. 근데 꼭 어떤 분들이 생겨요. 왜 그런데요?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관련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근데 이 관련제에는 수요도 있고 공급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수요 얘기를 먼저 해봐요. 수요에 대한 얘기. 그럼 관련제라는 재화는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구나. 2개 있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대체제라는 재화도 있고 보완제라는 재화도 있어요. 그럼 대체제, 보완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재화는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2개. 근데 그 두 재화의 관계가 가격이나 용도 면에서 비슷해 갖고 수요하는 입장에서, 사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뭘 써도 상관없는 재화를 두고 뭘 한다? 대체제라 부릅니다. 대체제는 두 재화가 용도나 가격 면에서 비슷한 재화들을 말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대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를 들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빌라의 수요가 늘어난대요. 우리가 배우는 건 수요의 증가율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빌라의 수요가 늘어날 때 그 원인이 빌라의 가격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의 양의 변화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빌라 가격은 전혀 변함이 없고 빌라와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상승을 하니까 빌라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왜 대답을 못해? 이게 무슨 법칙이요? 이게 수요 법칙이요 이게.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감소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은 빌라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아파트라는 게 누구니까? 대체제니까 대체제의 가격이 오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 오르니까 대체제인 아파트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이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빌라는 이걸 해석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비싸지니까 사람들은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지는 누구를? 빌라를 살 테니까 빌라의 수요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건 뭐예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쏙 빼시고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상승을 하면 빌라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완제는 두 재화가 독립적인 재화인데 따로따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쓸 때 여기서는 수요에서의 보완제를 설명하니까 같이 소비할 때 내 효용이 더 커지는 재화를 보완제라 부릅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에는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으니까 치킨하고 뭐 맥주 이런 재화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맥주의 수요가 늘어난대요. 맥주 가격이 변해서? 맥주 가격은 변하면 안 되죠. 얘가 가격이 변하는 순간 이건 수요량의 변화를 포함시키니까. 그럼 맥주 가격은 변함이 없고 맥주와 무슨 관계에 있는? 보완제 관계에 있는 치킨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아니, 하락하면서 맥주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걸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해봐요. 치킨의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그럼 치킨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수요 법칙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치킨의 수요량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맥주 얘기예요. 맥주 얘기. 그럼 맥주 입장에서 봤을 때 치킨은 맥주의 뭐다? 보완제잖아요. 보완제. 그러면 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완제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하니까 치킨의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치킨 시킬 때 치킨만 시킬 수 없고 같이 뭐도 시켜야 돼요? 맥주도 시켜야 되니까 맥주의 수요도 같이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 그래서 뭘 외우셔라? 요거 빼버리고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수요 얘기입니다. 수요 얘기. 수요 얘기. 그럼 왜 공급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냐 이거예요. 공급에서는 이 두 개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수요와 공급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왜 이게 거꾸로 되느냐. 공급에서도 관련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급에서의 관련제도 똑같이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습니다. 대체제, 보완제. 그러면 공급에서의 대체제는 수요랑 거의 개념이 비슷해요. 다만 공수요에서는 이 두 재를 쓸 때 뭘 써도 상관없는 거였다면 공급에서는 두 재화가 비슷한 건 똑같고 이 둘 중에 뭘 만들어 팔아도 나는 이윤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데는 아파트를 만들어 팔아도 되고 빌라를 만들어 팔아도 돼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와 빌라는 공급 면에서도 뭐다?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빌라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지금 우리가 외우라고 한 건 뭐니까? 외우라고 한 거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증가. 공급은 감소한다.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빌라의 공급이 감소한대요. 빌라의 가격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 그러면 빌라와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제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서? 상승하면서. 뭘 외우라고 그랬다고요? 대체제 가격이 오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해야지, 외운 거. 엉뚱한 거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처리를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왜 그런가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럼 똑같이 가봐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됐대요? 올랐대, 올랐대.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죠, 증가. 왜? 이게 공급법칙이요. 뭘 가격 얘기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 네 글자로 뭐? 공급법칙. 공급법칙.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공급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 그럼 빌라 입장에서 봤을 땐 아파트는 뭐다?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빌라의 대체제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상승을 하니까 아파트 공급량이 늘었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둘 중에 뭘 지어도 상관없는데 뭘 짓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빌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죠. 어떻게 죠? 동시에 두 개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빌라의 공급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가운데 거 그냥 딱 빼고 아파트 가격, 즉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빌라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정리하면 대체재 가격이 오를 때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한다. 설명하면 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우세요. 근데 꼭 와갖고 뭘 묻는 분들 있어. 왜요? 그 왜요 물어보는 순간 후회하지. 똑같습니다. 시작한 김에. 공급에도 보완제가 있는데 공급에서의 보완제는 이렇게 같이 소비할 때가 아니라 같이 생산할 때 더 효율성이 큰 거예요. 즉 같이 생산되는 게 비용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 더 좋은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부동산으로 얘기해 본다면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생산되는 뭐 보일러, 난방 설비 이런 거. 자동차를 만든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은 두 개가 어떻게 돼야 같이 생산이 돼야 쓰일 수 있는 재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보일러의 공급이 어떻게 된대요? 보일러,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오르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되면서 증가, 공급은 감소하는 거 하고 있다고. 지금 20분째 이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외우라고요. 제발 좀. 보일러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 감소하는 거 설명합니다. 누구에는 변화가 없어요? 보일러 가격에는 변화가 없어. 근데 보일러와 무슨 관계에 있는? 보완재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서 뭘 외우라고 그랬는데? 대체재 가격이 오르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대체재 가격이 오르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 뭘 설명한다? 공급이 감소하는 거. 아파트와 보일러는 무슨 관계요? 그러면 가격은? 자, 이제 됐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했다는 얘기야, 하락.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의 공급량은?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하지. 왜 그런 거예요? 공급법칙. 그러니까 1년 지금 6개월째 수업 듣는데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이죠, 큰일. 시험은 이제 딱 5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아파트 공급량 감소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공급법칙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파트 공급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보일러 얘기를 하고 싶어,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는 아파트와 무슨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생산되는 좋은 보완재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누구의 가격이? 보완재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아파트 지을 일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일러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보일러 공급은 그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뭐 좀 외우셔라. 보완재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보일러의 공급은 감소한다. 그래서 뭘 외우시라는 거예요? 보완재 가격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왜 그런지는 설명해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고? 그냥 외워서 푸시고. 못 외우면 한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저거는. 나중에 가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공부할 때 그 한 문제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 챙기세요,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8개 뽑아요. 그래 놓고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만 몇 개 있는지 찾으세요.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건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해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그 수요가 감소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이 중에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풀으려면 거기 나와 있는 8개가 주어졌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모르면 못 푼다는 얘기죠. 그게 공부하실 거예요, 결국. 또는 좀 쉽게 내면 뭐예요? 이렇게 주고 여기 있는 거 5개 골라서 내고 다음 중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만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뭘 알아야 그 보기에 8개가 나오든 5개가 나오든 6개가 나오든 그 주어진 보기 안에 있는 것들이 변했을 때 수요와 또는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못하면 그냥 수요 공급 이론에서 문제 나오는 거 하나가 아니죠. 균형의 이동까지도 포함시키니까. 기본적으로 한 2문제는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사항이고 해마다 냅니다. 무조건 시험에서. 기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그게 공부하실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뭘 구별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시는 거. 틀리시는 게 사실은 잘 이해 안 돼요. 특히나 이거 구별하라고 했는데 틀렸다. 그럼 어디 가셔서 학교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다고 한다? 민희열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꼭 합니다. 어디 가서 창피한 일이요. 그 다음에 보실 거 이제 104페이지 가보십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 가시면 균형 나와요. 균형. 균형에서 공부할 건 딸랑 2개예요. 그냥 균형의 개념하고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균형의 이동. 아유 어제 노래방 가서 하도 깨깨거렸더니 목 아파 죽겠어요. 목이 트인 건 좋은데 목 아파 죽겠어. 아유 탬버린을 하도 쳐갖고 허벅지 아파 죽겠어. 104페이지 가시면 기본서에는 104페이지 있고요. 요약집에는 39페이지 있습니다. 104페이지와 39페이지. 균형 나와요. 균형.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이제 균형의 개념인데 개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균형이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뭐가 같을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을 때,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를 균형이라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영어로는 QD라 부르고 공급량을 영어로는 QS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전제가 하나 붙잖아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그럼 이 일정한 가격 수준이라는 건 이 수요량에 대해서 이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인 수요 가격, 영어로는 P라 표현하는 애와 이 공급량에 대해서 이 공급자가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가격, 공급 가격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P라 표현하는 애. 이 2개도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균형. 그래서 2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균형에서는 2개의 가격이 같으니까 이때 일치하는 요 가격을 일컫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 영어로는 똑같이 P로 표시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치하니까 그때 그 일치하는 양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균형 상태에서 일치하는 수요와 공급 양, 그래서 수급량, 또는 균형에서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한 거래가 나타나니까 거래량, 또는 이런 말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균형 양, 그래서 영어로는 Q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균형의 개념 다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식으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된다? QD와 QS가 같아서 Q가 되는 거고 P와 P가 같아서 P가 되는 걸 그냥 뭐라 부른다? 균형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균형을 그래프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럼 균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가격 들어가고 여기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수급량이라고 표현하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가격과 수요량이 우하향하는 모양,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하나 나올 테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 우리가 찾는 뭐다?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그때 가격을 두고 균형 가격이라 부르는 거고, 그때 양을 두고 균형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래프로 표현한 균형입니다. 근데 이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더 낮은 상태니까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수요량을 어떻게 할 거다? 증가시켜요. 그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수요곡선상에 뭐가 움직여서? 점이 움직여서 수요량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 반대로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급량을 어떻게 할 거다? 줄일 거예요. 줄일 거. 감소시킬 겁니다. 그러면 P-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수가 없고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두고 초과 수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게 또 생겼죠. 여섯 번째.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만들어지더라? 가격이 누구보다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있을 때? 낮을 때. 이게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거의 개념은 수요량 QD와 공급량 QS를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을 때다? 수요량 QD가 더 많을 때를 뜻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아까 균형이 되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된다며요. 그럼 이 상태는 균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물건을 사려는 건 많은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뭘. 그래서 결국 뭘 이룰 거다? 균형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을 해서 결국 뭘 이룬다? 균형을 이룹니다. 시험 문제 낼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시험 문제 묻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을 때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진 거니까 수요량을 어떻게 하겠어요? 줄이겠죠.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공급량을 공곡선상에 점을 이동시켜서 증가시킬 거라는 거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할 수가 없고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걸 두고 초과 공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건, 일곱 번째, 초과 공급이라고 한다는 건 가격이 누구보다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는 그 개념은 수요량 QD보다 공급량 QS가 더 클 때를 말해요. 클 때. 그러면 초과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균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도는 상태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해서 결국 균형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을 해서 결국 뭘 이룬다? 균형을 이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어떤 개념이고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그래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일 때 가격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균형의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다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낼 게 없어요, 시험 문제. 근데 중요하니까,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균형의 개념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뭘 묻는다? 그냥 계산 문제 물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균형의 개념을 얼만큼 잘 이해하는지를 시험에 묻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문제가 기본서에 10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요약집에는 40페이지에 설명해 놓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써놨죠. 그래서 40페이지 가보시면 9번에 계산 문제의 접근, 그래놓고 연습 문제, 수요함수는 QD는 꼴 1400-2P고 공급함수는 QS는 꼴 200 플러스 4P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정오표들 받으셨죠? 그 꼭 표시해놔요. 정오표. 그래서 균형의 개념과 관련하여 출제되는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양가로 1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 문제 못 푸니까. 계산을 못 하니까. 그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주고 2번에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뭘 보는 거다? 1번에 있는 균형가액과 균형량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 그 밑에 1, 2, 3번대로 풀면 되죠. 뭘? 1번 균형에서는 뭐가 같으니까 QD와 QS와 Q가 같으니까 이게 같다라는 거 또는 P와 P가 같으니까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방정식 만들어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문제는 항상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주고 뭘 구하세요?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뭐 하셔라. 거기 풀이 나와 있는 대로 QD와 QS가 같아서 Q가 된다. 또는 P와 P가 같아서 P가 된다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 푸시라는 얘기죠. 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었던 그 문제 한번 풀어봐요. 수요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QD 이꼴 1400 마이너스 2P 얘를 우리가 수요함수로 알아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로 돼 있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 그래프로 표현한다. 이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 공급함수는 QS 이꼴 200 플러스 4P로 표시되어 있는데 얘가 우리가 공급함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P 앞에 있는 부호랑 QS 앞에 있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어지고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얘는 뭐로 돼 있으니까 QD와 QS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뭘.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푸세요. 그럼 요 QD가 1400 마이너스 2P고 QS는 200 플러스 4P니까 같다고 하면 P값을 구하는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라? 마이너스 붙은 걸 무조건 반대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6P 나올 테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부호 바뀌니까 1200이 되겠죠. 그럼 양쪽을 6으로 나누면 P니꼴 200이 나올 테고 그렇게 구해진 요 200이라는 P값이 결국 균형에서 구한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균형가격. 그래서 균형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P값을 여기나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래서 빼기가 자신 있는 분은 여기다, 더하기가 자신 있는 분은 여기다. 그래서 저는 더하기가 자신 있으니까 여기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P 대신 200 집어넣으니까 800에다 200 더하니까 Q값은 10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균형가격과 균형량 구한 거죠. 불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에도 있어요? 기본서에도 있어요. 104페이지에.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104페이지 리을번에 있습니다. 리을번.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의 계산.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함수는 P니꼴 900-QD 공급함수는 P니꼴 100 플러스 QS일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보자. 말이 구해보자지 우리 보고는 구하라는 거죠. 그럼 구해보면 일단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야죠. 그래서 수요함수가 P니꼴 900-QD로 주어졌죠. 이걸 우리가 수요함수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하게도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요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P니꼴 100 플러스 QS 그럼 얘도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공급량 앞에 있는 부호가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급함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P로 돼 있는 걸 Q로 바꿔서 풀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 그냥 P로 정리되어 있으면 P와 P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요 P는 얘를 뜻하니까 900-QD 얘는 얘를 나타내니까 100 플러스 QS 그럼 이 두 개 같다고 놓으면 방정식 하나 나오죠. 근데 문제는 얘랑 얘랑 서로 다른 글자 아니에요. 그럼 바로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균형에서는 QD와 QS도 같아서 뭐가 되니까? Q가 돼 버리니까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QD는 뭐가 된 거고 QS는
Q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900 마이너스 Q 이꼴 100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럼 얘는 Q 갖고 가는 방정식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은 걸 반대쪽으로 넘기랬으니까 2Q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800.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누면 Q는 400 나오죠. 그럼 이렇게 구한 Q 400이 균형 상태에서 양을 구한 거니까 이게 균형량이잖아요. 그럼 이 균형량을 여기나 여기다 대입하세요. 역시나 저는 더하기를 더 잘하니까 여기다가. 그럼 P값 얼마 나와요? 500 나오죠. 뭐. 이런 문제 냅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얘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시라고? 한 문제 맞으시라고. 문제 맞으시라고. 이런 계산 문제들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 잘 맞추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균형에서 공부하는 첫 번째 내용인 균형의 개념과 관련해서 뭐 하세요? 계산 문제 푸세요라는 문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균형에서 배우실 두 번째 내용, 균형의 이동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책으로는 이 얘기가 106페이지 나와 있고, 기본서로는 바로 이어서 40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으니까 균형의 이동부터 다시 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